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회복적 정의 운동을 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회복적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강의를 준비했고요. 우선 그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처음 설명드리기 전에 회복적 정의가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정의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사법부가 정의를 이제 많이 이루고 뭐 사회 속에서 정의를 지키는 이제 핵심인데 어찌 보면 저희가 사는 일반 생활, 또 학교, 가정 이런 곳에서도 아이들을 키우거나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하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 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 잘못한 것을 내가 바르게 고쳐야지 하는 것들이 교사나 어른들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의의 문제는 사법부보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더 많이 겪는 일이고 특히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걸 정의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그래서 전제적 제목은 그럼 과연 옳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옳게 바르게 한다라는 게 어떤 과정이어야 되느냐 하는 전제 질문 속에서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이 정의의 여신입니다. The Goddess of Justice라고 부르는 정의의 여신인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본 상인데 여기 보시면 한 손에 뭘 들고 있죠? 칼.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 들고 있죠. 저울은 뭘 상징합니까 여기서? 공평함, 형평, 균형 이런 걸 상징하고 칼은요? 처벌, 심판, 엄벌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눈도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 동상이 나타낸 이미지는 내가 누구 편도 들지 않고 공정이 재가지고 그 잘못한 만큼의 무게, 뭐 죄값이라고 되겠죠. 그만큼 무게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정의에 대한 기본적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상식이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무엇라고 부르냐 하면 이런 패러다임의 정의를 응보적 정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만큼에 해당하는 벌을 줌으로써 아까 그 추의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응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릴 핵심적 내용은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조금은 새로운 또 다른 패러다임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말씀드리는데 이 앞에 나오는 여신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여신이 들고 있던 저울을 저희가 조금 유심히 바라보면요. 깊이 바라보면 이 저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쪽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무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가해자에게 가는 상응하는 피해가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응보적 정의는 어떤 처벌을 통해서 발생한 피해만큼의 피해를 같은 무게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상식적이고 맞는 거죠.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너도 그만큼 상응하는 피해를 입음으로써 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그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보시면 지금 제 앞에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의 무게를 쟀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만큼의 잘못을 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에게 이 무게만큼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게만큼의 피해를 그것을 한 가해 측에도 너도 이만큼의 무게의 피해를 입어라라고 줘요. 그럼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처음 발생한 피해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피해는 점점 이렇게 확대해 가는데 맨 처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그리고 그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본의 아니게 초점이 이쪽으로 이미 넘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발생했던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서는 응보적 정의가 한계를 자꾸 가져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한계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그 초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 그 사람도 그만큼의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초점이 가해자에 대한 책임, 즉 처벌 중심이 되고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소외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 피해자가 소외되다 보니까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는데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어떤 회복이 되거나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가 돼 있다는 거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회복은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 버립니다. 물론 피해자들에게 물어보면 처벌해 주십시오. 잘못한 사람을 벌 주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과정을 나중에 보면 실제 그 받은 벌이 그래서 얼마나 피해자 회복이 도움이 됐느냐라는 거에는 우리가 나중에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의 예를 봐도 학교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들은 꽤 유명해요. 누구나 다 알고 골치를 썩는 애기 때문에 유명한데 진짜 피해가 심한 애들은 어디 갔냐 물어보면 이미 학교를 떠났습니다. 어딘지 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를 하는 소년들 또 청소년들이 조금만 좋아지면 학교에선 칭찬도 하고 굉장히 눈에 띄는데 피해자들은 오히려 그런 것에서 점점 소외돼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이 가해자 처벌이 아무래도 결론이 되고 핵심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는. 근데 이것이 주로 가해자 처벌의 결론으로 가다 보니까 당사자가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한 결론에 안 들어갑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저희가 그 법원하고 같이 회복적 정의를 사법 안에 그래도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3년 정도 진행해 온 게 화해 권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부하고 같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보니까 가해 소년들이 나중에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이나 뭐 괴롭힘 이런 걸 해가지고 나중에 보호 처분을 받는데 이 초범이고 또 막 이런 경우 그걸 갖고 다 소년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보호법이라는 건 다시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벌이 이제 내려가는데 일반적 경우는 뭐 봉사명령, 상담명령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만드는 법이에요. 약속입니다. 그건 좋은데 어떤 아이가 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잘못을 해서 어떤 애를 때렸고 어떤 애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받는 것까지 문제가 없는데 제가 피해자들에게 가끔 물어보는 게 저 아이가 이제 20시간 동안 사회봉사명령을 받는다. 어떤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한다. 뭐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너와 니네 집이 입었던 피해가 회복이 되냐? 라고 물어보면 그 보호자나 걔도 그거는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황당해합니다. 벌을 받는 건 맞는데 그 벌 받는 것이 과연 피해자 회복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줘야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그냥 벌은 벌로 끝나고 피해자는 피해자 스스로 자기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남은 거죠. 제가 농담이지만 차라리 20시간을 그 집에 가서 빨래하고 설거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졌다라고 나는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전혀 무관한 곳에 가서 전혀 무관한 사람들과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시설에 가는 그 소위 말해서 가해를 한 측은 어떠냐? 제가 만나본 가해 학생들도 가끔 인터뷰를 해보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어떠냐 그러면 뭐 좋아하는 애들은 없죠.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거냐면 억울해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억울하냐? 네가 잘못해서 여기 와서 네가 벌을 수행하는 건데. 걔는 자기가 잘못한 건 때린 거는 있는데 다른 애도 한 애들도 많았고 또는 걔가 저 때문에 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학교도 오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애들하고 들어보니까 PC방, 노래방 잘 다닌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반성하는 시간이라기보다 그 시설에 와서 나를 이곳에 넣은 그쪽, 그 아이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이 오히려 증폭해 가는 경우도 있다. 순천에서 얼마 전에 그 폐륜 동영상 사건이라고 고등학생 아이들이 노인보호시설에 가서 막 약 올리면서 욕하면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게 유포되면서 아주 큰 사회적 물을 일으켰죠. 그것도 걔네가 너무나 봉사를 하고 싶은 애들이라 그 시설에 간 애들이 아니죠.
학칙을 자꾸 어기고 상습흡연을 하고 이러니까 벌점이 쌓여서 벌로다가 간 게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에 가서 봉사해라 했습니다. 근데 걔네는 자기가 하는 행위와 자기가 끼친 피해와 무관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가서 노는 시간이고 시간 때우고 오는 시간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노력도 많이 하고 비용도 많이 쓰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게 절차에 따라가고 그냥 잘못한 만큼의 벌을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 연관이 있든 없든 그런 한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 한계를 보면요. 이 학교에서 또는 그 청소년 문제 또 뭐 어른들 마찬가지지만 정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법 체계에 제3자 그룹들이 형성되고 전문가들이 개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법적 소송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갖고 시간이 아주 많거나 전문 지식이 많거나 정말 각오를 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특히 저쪽에서 뭐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다, 뭐 했다 이러면 자기들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3자가 주도하면서 부차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 부차적 비용이라는 게 본질적 비용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소년 사건은 대부분 소액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500만 원 이하, 뭐 많아도 1000만 원 이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아이들은. 근데 제가 맡았던 한 사건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28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병원에 다니고 치료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한 그 정도 들었는데 그런 그 초기 비용과 이런 것들을 잘 얘기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그 문제가 계속 법적 소송 과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화해 공고 제도로 사건이 오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와서 그러니까 한 10개월 후에 당사자들이 대화로 화해를 하고 잘 풀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비용 많이 들었죠? 이렇게 이제 잘 그래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랬더니 피해자 측에서도 우리도 한 200만 원 이상 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해자 측에도 우리 한 300만 원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도합 500만 원 정도가 썼습니다. 원래 피해 금액이 200 몇십만 원인데 소송 과정에서 들었던 비용이 더 컸어요. 물론 거기에는 시간 뭐 여러 가지 다 치지 않았겠죠.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더 근본적 심각한 문제는 그 5, 600만 원의 금액 중에 10원도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 안 쓰였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다 과정 속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심지어 뭐 병원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심지어 브로커 이런 데는 쉽게 가도 자기가 일으킨 피해를 빨리 회복하고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것에는 쉽사리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해한 측에 가끔 물어봐요. 자, 지금 좋게 얘기가 끝났어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럼 처음에 아예 잘 얘기를 하시고 하시지 그랬습니까? 했더니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왜 못했냐 하면 상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결국은 뭐냐면 소통과 이 신뢰가 쌓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자원이 회복하는 데 쓰여야 될 자본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심지어 경쟁을 부추기고 상대를 더 괴롭히는 쪽으로 써버린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큰 손해고 관계를 오히려 돈을 써가면서 단절시키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자원이 서로를 돌보고 회복시키는 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싸우고 더 멀어지는 쪽으로 비용을 쓴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건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또 학생들의 문제일 경우에 더더욱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얘기 들으셨지만 올해만도 8명의 분들이 한 직업군에서 자살하거나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법원 관계자들이에요. 어떤 언론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 직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아주 눈에 띄는 제목이 나왔는데 무슨 괴기 영화처럼.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폭증하는 업무량. 실제로 법원에서 일을 하신 판사분들 이야기는 맡고 있는 사건의 반 정도는 불필요한 소송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억울함을 어디다가 호소할 곳이 없는 거죠. 둘이 얘기가 안 되면 결국 집이나 학교 그리고 경찰서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좋든 싫든 자기 억울함을 풀려면 사법적인 곳을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 사법 시스템 안에 경쟁 구조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공방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진짜 쓰여야 될 시간이 많이 없어지고 업무량 폭주하게 되죠.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원래는 교육이라는 목표를 갖고 또 교육직에 들어오셨을 텐데 지난번 설문 나온 걸 보니까 수업이 어려워서 내가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이 보니까 생활지도, 그러니까 관계하는 어려움, 또 학부모 민원, 또 행정 업무 이런 것 때문에 막 많아진 거예요. 지금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거기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학교폭력의 문제를 관계적으로 잘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빨리 어떻게 처리하고 선생님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처리해 가도록 하다 보니까 행정적 요소들은 늘어났죠. 정책이 하나 바뀌면 막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다뤄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조금은 앞뒤가 바뀌어가고 있는 현상들이 여전히 응보적 관점, 처벌이 결론이 되고 그걸 보고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바뀐 우선순위가 바뀐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파괴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특히 제가 지역 학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공동체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뭐 우리 부모님 세대와 지금 세대만 비교해도 천지차입니다. 워낙 이사도 많고 또 뭐 전쟁도 겪으면서 전 나라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받고 지역과 연관해 있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범죄율과 공동체성은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낮은데 서로 옆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는 도시, 이사가 많고 변화가 많은 그런 곳에서 보면 사실은 범죄율, 청소년 비행 이런 것들이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 이웃이 범죄 대상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학교 폭력의 문제나 뭐 범죄 문제를 풀려면 CCTV를 많이 달고 방범 치안을 높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서로 공동체로 연결돼 있어야 그래야 이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학교 폭력의 문제도 과연 학교 안에 공동체성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학부모가 자기 권한을 침해당했다 하면 학교를 소송하고 교사를 소송하고 이게 다 권한이고 권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서로 감정 대립과 얼마든지 내가 권한이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데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두 가지 기관이 이 역할을 하기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역에 있는 종교시설들입니다. 뭐 교회나 뭐 절이나 이런 데처럼 천주교 성당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또 하나가 학교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연관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나마 지금 21세기 공동체가 깨져가는 사회에서도 이 두 기관이 공동체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거의 마지막 보루 형태가 아닌가. 저는 그래도 학교가 지역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역할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협조해야 된다. 그게 안전한 학교,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응보적 정의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울을 재서 잘못한 만큼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것이 중심이 된 응보적 정의에서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패러다임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 말씀드리면 하나는 응보적 정의고 하나는 회복적 정의인데 응보적 정의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여기선 결론이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가 결론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식도 강제적 책임을 수행하는 쪽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자기가 시인을 했건 안 했건 일단 처벌이 수행돼야 되는 거예요. 주체는 누가 되냐? 처벌기관이 여기서는 권한을 갖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로 치면 사법기관이고 학교로 치면 뭐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쪽. 회복적 정의에서는 목표를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에서는 범죄라는 것에 대한 규정도 응보적 정의는 어떤 법에 대한 접촉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회복적 정의에서는 범죄에 대한 정의를 뭐로 내리냐면 관계에 대한 훼손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관계를 훼손한 것이 법에 저촉이 됐거나 한 걸 떠나서 그건 범죄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방식도 자발적 책임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나 다 부인하는데 어쩔 수 없이 벌을 받아라 하는 건 실제로 이 사람과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거나 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죠. 오히려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벌을 받아도 변화가 별로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들과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 그게 주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권한을 우리가 어떤 기관에 넘기고 거기서 다 처리해라 이렇게 되니까 처리한 걸 만족을 안 하면 거기다 가서 따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이 폭증하고 계속적 대결 구도가 형성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패러다임은 응보적이냐 회복적이냐 또 뭐 다른 관점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이 지금 우리 사회에 교육이든 사회든 공동체든 좀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냥 응보적 정의 하나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넓히거나 심지어는 교체하거나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이 회복적 정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파손되는 게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사실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와 뭐 가해자가 발생했을 때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계가 이미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관계를 어느 시점에서부터 잡아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게 그 전에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었다. 그게 깨진 어떤 행위가 있었다. 뭐 이런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이 공동체, 사회 공동체든 지역 공동체든 학교 공동체든 그 안에서 살면 사실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죠. 그 도리가 파손되는 거죠. 저는 그 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어떤 것이 아니고 법은 사실 어찌 보면 인류에게 서로 간에 최소한 지켜야 될 도리를 갖다가 명시해 놓은 거죠. 이렇게 서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좀 광의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다 관계를 갖고 있죠. 저희가 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는. 물론 저희가 다루는 많은 그 사건들이나 경우들을 보면 어떤 집단 안에서 관계가 있던 곳에서 많이 되지만 심지어 전혀 모르던 사람이 우발적으로 싸움을 했어요. 제가 봤던 사건 중에 어떤 소년이 자기를 훈계하는 동네 술 먹은 아저씨를 이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아저씨가 많이 다친 경우가 있었는데 둘은 전혀 몰라요. 근데 오히려 그걸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동네 사람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같이 이웃이니. 그리고 그 아이의 배경을 알게 되고 또 이 맞은 이 술주정뱅이 같았던 아저씨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는 이 아저씨가 나중에는 여기 이 친구의 부모님은 같이 살지 않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만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분이 물론 이제 말로만 끝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너 내가 장학금도 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네가 학교만 잘 들어가면 그렇게 해주고 싶다 하면서 오히려 이쪽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하고도 만나기로 식사하기로 이렇게 그 안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법기관 안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어떤 사건 자체가 어찌 보면 관계에 아이러니하지만 형성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회복적 정의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동체가 주체가 되라 하는 이야기는 그냥 잘못한 사람을 격리시켜라, 빼라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서 몰랐던 사람도 더 강화되고 가까워지는 게 서로 이해가 돼가는 게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사랑, 결론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회복하는 것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흔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아주 본질적인 것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 응보적 정의가 좋긴 한데 그것이 자꾸 그렇게 가면 사회는 이분법적으로 나뉠 거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어디 시설에 가서 교정을 받고 나오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영어로도 코렉션이거든요. 바르게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현상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사회가 잘못한 사람도 그 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한 가정에서도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 중에도 자꾸 서로 상처를 주고
근데 왜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건 가족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유지되잖아요. 학교도 지역도 사실은 그런 단위로 더 묶어져야 되는데 응보적 정의 패러다임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회가 갈라지기는 쉬운데 다시 만나지기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방향을 틀어야 원래 인류가 응보적 정의를 통해서라도 하려고 했던 정의는 사실은 그렇게 차갑고 냉철한 그런 정의만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고 사람이 바로 되도록 돕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 아까 말씀하신 가치들, 사랑, 서로 돌봄 이런 걸 회복하는 것에 기회가 더 있어야 된다. 잘못이 벌어졌더라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강의 들으면서 어떤 말이 생각났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때린 사람은 거기도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피해 당한 사람, 아픈 사람, 그 사람을 치료하고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에 초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신다는 건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처음 듣는데. 네, 감사합니다.